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다니던 회사 문이 닫힙니다. 월급이 끊기고 거리는 텅 비어가죠.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소리 없이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가 있거든요. 바로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입니다. 이름은 참 따뜻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 숨은 도미노 효과는 치명적입니다.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이 법이 역설적이게도 일자리를 지우는 지우개가 되고 있거든요. 복잡한 경제 뉴스 100개 보는 것보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 하나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잇는데 훨씬 더 명확한 도움이 될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되녀주세요. 노란봉투법,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서 파업이 터졌어요. 77일간 이어진 농성이었죠. 공장 안에서는 노동자들이, 밖에서는 경찰이 대치했습니다. 결국 파업은 끝났고 회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계산한 겁니다. 그 금액이 무려 47억 원이었죠. 노동자 개개인에게 청구됐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어요. 어떤 노동자는 빚더미에 앉았고 어떤 이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한 주부가 언론사에 노란 봉투 하나를 보냅니다. 안에는 4만 7천 원이 들어있었어요. 47억 원의 만분의 1이죠. 이것밖에 못 보내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요. 그 순간부터 전국적인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노란 봉투라는 이름에는 깊은 향수가 담겨 있거든요. 70년대, 80년대 월급날이면 가장들이 회사에서 노란 봉투를 받아왔죠. 그 안에 든 얇은 지폐 몇 장이 한 가족의 생계였습니다. 가장의 무게, 가족을 책임지는 그 묵직한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 감성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SNS에는 노란 봉투 인증샷이 넘쳐났고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노동자의 적, 냉혈한처럼 보이게 만드는 프레임이 완성됐죠. 하지만 경제는 감성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이 법안의 실체는 노란 봉투가 아니에요. 엄격한 법리적 칼날을 품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그 칼날이 지금 한국 경제의 심장을 향하고 있어요. 노란봉투법의 첫 번째 핵심, 사용자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이 동네 치킨집에서 치킨을 샀는데 덜 익었어요. 화가 났죠. 그런데 항의를 가맹점 사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서울 본사 회장실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당신이 최종 책임자 아니냐? 당장 책임져라. 이렇게요.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지금 법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원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삼성전자는 직접 고용한 직원만 해도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협력업체, 하청업체, 2차 하청, 3차 하청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수천 개 업체에 수십만 명이에요. 이제 그 수십만 명 전부가 우리도 삼성전자가 실질적 사용자다, 교섭하자고 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회장님이 1년 365일 교섭장에만 앉아 있어야 해요. 아침에 A업체 노조, 점심에 B업체 노조, 저녁에 C업체 노조 만나야 합니다. 신제품 개발은 누가 합니까? 해외 수주는 누가 따냅니까? 경영 전략은 누가 잽니까? 회사가 완전히 마비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노조의 권한은 무한대로 강해지는데 기업의 협상력은 바닥으로 떨어져요. 파업이 터지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도 사실상 사라졌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느끼는 공포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 핵심,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불법 파업으로 기업에 손해를 입혀도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과거에는 어땠냐고요? 노조 전체에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파업으로 100억 손해가 났다? 노조가 배상하는 거예요. 간단했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책임 비중을 회사가 일일이 입증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파업이 터졌습니다. 노조원 3,000명이 몰려와요. 다들 마스크 쓰고 얼굴 가렸죠. 그리고 생산 라인을 멈춥니다. 기계를 파손해요. 부품 창고를 열어서 부품들을 다 쏟아버립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CCTV 돌려가면서 김철수 씨, 당신이 3번 라인 로봇 팔을 망가뜨렸죠? 이 부분 손해액 3억입니다. 라고 일일이 찾아내야 합니다. 박영희 씨, 당신이 부품 상자 157개를 엎었죠? 2억 7천만 원입니다. 이렇게요. 가능합니까? 3,000명이 마스크 쓰고 난동 부렸는데 누가 뭘 했는지 어떻게 다 찾아냅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이게 뭐냐면요. 기업한테 손해 그냥 감수해라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손해는 결국 주주들이 떠안아요. 주주가 누굽니까? 국민연금도 주주입니다. 결국 국민의 자산이 합법적으로 약탈당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기억하십니까? 2000년대 초반 차베스 정권이 노동법을 개정했어요.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했고 기업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 길을 걷고 있어요. 2026년 2월 1일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세종시 GM 물류센터 앞에는 희망 대신 차가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숙련 노동자 120명이 있었죠. 매일 아침 출근해서 부품을 나르고 재고를 관리하고 물류 시스템을 돌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 평범한 가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해 첫날 떡국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건 떡국이 아니었어요.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거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게 단순한 경영 악화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물류센터 실적이 나빴던 것도 아니에요. 이건 노동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법이 역설적으로 만든 비극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가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직원들과 분쟁이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파업이 터지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얼마나 손해를 볼지, 언제 파업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감당하기 힘든 비용 문제죠. 그럼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법을 지키면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적용될 대상인 사람 자체를 지워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GM 물류센터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120명의 숙련 노동자는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법이 노동자를 보호한다더니 결국 노동자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겁니다. 새해 첫날 해고 통지서를 손에 쥔 채 돌아서는 그들의 뒷모습이 보이십니까? 나를 지켜준다던 법이 나를 거리로 내몰았구나.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노란봉투법, 이게 정말 노동자를 지키는 방패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라는 신호탄이 된 거예요. GM 물류센터에서 해고된 그 120명, 그들의 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어있지 않습니다. 60대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됩니다. 아침도 안 먹고 휴가도 안 가고 밤낮 없이 일하죠.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고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업할 수 있어요.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교섭은 끝없이 이어지죠.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기계는 어떻습니까? 파업 안 합니다. 법적 분쟁 안 일으킵니다. 임금 인상 요구도 안 해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면 답은 명확하죠. 로봇을 선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법 시행 이후 물류와 제조 분야의 자동화 설비 투자가 45% 급증했어요. 반면에 신입사원 채용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 로봇 도입 2위 국가가 됐다는 거 아십니까? 자랑스러운 일 같죠? 아닙니다. 이건 기술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과도한 노동 규제를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게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노동자를 보호한다던 법이 결국 노동자를 기계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노란봉투법의 두 번째 숨겨진 진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거대 노조에게만 유리한 난공불락의 성벽을 쌓아주는 거예요. 자금력이 있고 조직력을 갖춘 대기업 귀족 노조들,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더 강도 높은 파업으로 기업을 압박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공장 멈춘다고 할 수 있어요. 기업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그 압박으로 인한 피해는 어디로 갈까요? 대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을까요? 아닙니다. 힘없는 하청업체와 영세 노동자들에게 전가됩니다. 안산의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는 대기업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 사장입니다. 직원 30다준을 고용하고 있어요. 어느 날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벌였습니다. 임금 10% 인상을 요구했죠. 결국 대기업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대기업 구매팀에서 박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납품 단가 8% 깎아주셔야겠습니다. 인건비가 올랐으니 어디선가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거죠. 박 사장님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납품 계약이 끊기거든요. 결국 단가를 내렸어요. 그럼 박 사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직원들 월급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는 임금이 올랐는데 하청 노동자는 임금이 내려간 거예요. 같은 산업에서 일하는데 말이죠.
이게 뭡니까? 노동자를 위한 법이 노동자를 둘로 쪼개버린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어요. 귀족 노조는 더 강해지고 영세 노동자는 더 약해졌습니다. 노동자를 위한다던 법이 결국 노동자의 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나라가 됐는지 아십니까? 기업들에게 투자가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일하기 힘든 나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한국 GM 본사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한국 공장에 신규 라인 투자할까요? 누군가 물어봐요. 그럼 다들 고개를 젓습니다. 노동 규제가 예측 불가능해. 언제 파업 터질지 몰라. 투자했다가 낭패 보면 어떡해. 르노코리아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본사에서는 한국 법인에 대한 투자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노란봉투법 때문이에요. 이 법이 시행되면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도박입니다. 수천억 원을 투자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파업으로 공장이 멈추면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안 지죠. 그래서 기업들은 선택을 합니다. 한국을 떠나는 겁니다. 노동 리스크가 적은 미국으로, 일본으로 갑니다. 아니면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공장을 옮기죠. 한국은 이제 안 돼. 비용도 비용이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게 경영진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공장 하나가 해외로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장에 부품 납품하던 하청 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대기업 공장 하나에 연결된 하청 업체가 수천 개입니다. 그 업체들 직원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에요. 다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공장 짓고 싶어 하는 기업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대기업 공장이 떠나면 뭐가 사라질까요? 공장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 모든 게 무너져요. 지역 경제가 통째로 붕괴하는 겁니다. 공장 정문 앞에서 20년간 식당을 운영하던 아주머니가 있어요. 점심시간이면 노동자들이 몰려와서 밥을 먹었죠.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요. 하루에 100인분씩 팔렸습니다. 그게 아주머니 생계였어요. 그런데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사라졌죠. 아주머니 식당도 결국 문 닫았어요. 공장 근처 원룸 건물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동자들이 다 그 원룸에 살았거든요.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죠. 공장이 없어지니까 세입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빈 방만 가득한 건물이 됐어요. 은행 대출은 어떻게 갚습니까? 부품 납품하던 중소기업 직원들은요? 그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 원룸 건물주, 납품업체 직원, 그 가족들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한두 곳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 아십니까? 1%로 추락했어요.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입니다. 기업들이 사람을 채용하는 게 무서워진 거예요.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불가능하고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투자를 안 합니다. 도전적인 사업을 포기해요. 안전하게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운영하죠. 혁신은 사라집니다. 언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노동자의 권리, 노동 존중, 공정한 사회 이런 화려한 구호를 외치죠. 그런데 그 뒤에 숨은 숫자를 아십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중소제조업체가 8,000개가 넘습니다. 8,000개요. 하루 평균 22개 업체가 문을 닫은 겁니다. 이게 노동자를 위한 결과입니까? 노란봉투법. 이게 정말 노동자를 살리는 밧줄일까요? 아닙니다.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게 다 팩트입니다.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숫자로, 현실로 증명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선동에 속지 마세요. 노동자를 지키자, 따뜻한 사회,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켜야 해요. 당신의 일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지표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2026년 3월 이후 이 숫자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제조업 가동률입니다. 이게 70% 밑으로 떨어지는지 보세요.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문이 없거나 아예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는 뜻이죠. 70% 밑으로 내려가면 폐업이 본격화되는 신호입니다. 기업들이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외국인 직접 투자를 보세요. 이게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외국인 투자가 줄어든다는 건 뭡니까? 외국 자본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투자할 곳이 못 된다고 판단한 거죠. 자본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경제가 얼어붙어요. 세 번째, 중소기업 부도율입니다. 이게 2개월 연속 상승하는지 봐야 해요. 중소기업이 무너진다는 건 하청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대기업만 남고 중소기업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의 90%가 중소기업에 있거든요. 국민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경제는 선한 의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가운 결과와 숫자로 말할 뿐이에요. 노동자를 지키자는 구호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현실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숫자를 보세요. GDP 8.7조 원 감소, 일자리 19만 3천 개 소멸. 이게 노란봉투법이 가져온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19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건 뭡니까? 19만 3천 명의 가장이 월급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겁니다. 정치인들의 달콤한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말들이요. 듣기엔 좋죠. 하지만 그 말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실제로는 일자리를 없애고 기업을 내쫓고 경제를 망가뜨리거든요.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아는 것만이 생존의 무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일자리가 디지털 코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화로 대체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한번 사라진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로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사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가가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국가는 구호만 외칠 뿐이에요. 실제로 당신의 통장 잔고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해요.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아채야 합니다. 그래야 대비할 수 있거든요.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눈 뜨고 현실을 봐야 할 때예요. 이 법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미래를 갉아먹는 독약인가요? 답은 당신이 내려야 합니다. 감성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차가운 숫자로 보세요. GDP 8.7조 원 감소, 일자리 19만 3천 개 소멸.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일자리와 자산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경제 이슈를 계속 추적하고 분석하셔야 해요. 저도 약속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팩트에 기반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